철학하면 뭔가 좀 막연하고 끝없는 논쟁만 계속되는 느낌 있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철학을 과학 공식처럼 아주 명료하게 만들려고 했던 정말 야심찼던 한 지적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9세기 말에 등장한 한 그룹의 사상가들에게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철학이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 바로 언어를 아주 날카롭게 벼리는 거였죠. 네, 이게 바로 분석 철학의 이야기입니다. 진리, 논리,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말 자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지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혁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근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모든 것의 토대를 마련한 세 명의 창시자들, 과연 누구였을까요? 모든 건 고틀로프 프레게라는 수학자이자 철학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철학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애매한 일상 언어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예 수학처럼 완벽하게 논리적이고 인간적인 오류가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새로운 언어를 발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만든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훗날 그의 동료가 될 버트런드 러셀이 바로 그 오류를 발견하고 프레게에게 편지를 보냈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프레게의 반응이에요. 그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실패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의 책 부록에다가 러셀이 지적한 오류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프레게의 작업을 이어받은 러셀은 이 논리적 순수성을 향한 탐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현재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같은 문장이 왜 골치 아픈지 고민했어요. 아니, 왕이 없는데 이 문장이 도대체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의 아주 유명한 기술이론은 이런 문장들이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저 한국의 왕이라는 조건을 기술, 그러니까 묘사할 뿐인데 지금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세 번째 창시자인 G.E. 무어는 이 운동을 다시 현실 세계로 확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철학이 무슨 복잡한 논리 체계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상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 바깥 세상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그는 그냥 자기 손을 딱 들어 보이면서 여기 한 손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직설적이죠? 자, 이제 이 흐름이 정말 흥미로운 인물에게로 이어집니다.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의 철학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죠. 바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셈은 그의 생각만큼이나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평생 고뇌에 시달렸고 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정직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과 싸웠던 인물입니다. 그의 철학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뉘어요. 이 슬라이드에 잘 나와 있죠? 초기에는 언어가 현실을 비추는 일종의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장의 논리적인 구조가 새삼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고 본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 생각을 180도 바꿔서 언어는 오히려 다양한 연장들이 담겨 있는 도구 상자와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후기 철학의 핵심이 바로 이 언어 게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망치를 생각해 보세요. 망치의 의미는 뭐죠? 그냥 쇠뭉치가 아니라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어의 의미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하는 특정 상황과 규칙, 즉 게임 안에서 결정된다고 본 겁니다. 비트겐슈타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세대의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이 분석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아주 오래된 질문들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마음은 이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같은 문제들이었죠. 힐러리 퍼트넘은 쌍둥이 지구라는 아주 유명한 사고 실험을 제시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멀리 우주에 나와 모든 게 똑같은 복제인간이 사는 쌍둥이 지구가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달라요. 그곳의 물은 화학식이 H2O가 아니라 XYG입니다. 자, 그럼 나와 내 복제인간이 둘 다 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과연 같은 걸 생각하는 걸까요? 퍼트넘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단어의 의미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의 실제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도널드 데이비드슨은 마음과 뇌의 관계에 대해 아주 독특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 같은 우리의 정신적인 생각은 사실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사건과 똑같은 거라고 봤어요. 하지만 마음을 설명하는 언어, 그러니까 믿음이나 욕망 같은 말들은 물리학의 법칙으로 번역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죠. 말하자면 사건은 하나인데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퍼즐이 생깁니다. 만약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작용이 모든 걸 결정한다면 그럼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그냥 뇌가 하는 일 옆에서 구경만 하는 무력한 그림자 같은 존재일까요? 철학자 김재권은 수반이라는 개념으로 이 퍼즐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마치 조각상의 아름다움과 같다고 설명해요. 아름다움은 대리석이라는 물질 없이는 존재할 수 없죠. 하지만 대리석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은 뇌의 물리적 상태에 의존, 즉 수반하지만 그냥 뇌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실제하는 속성이라고 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분석 철학을 정말 상상도 못할 결론까지 밀어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루이스인데요. 그는 논리를 정말 극한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루이스의 주장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첫째,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같은 가능성을 말 그대로 이해했어요. 즉, 내가 정말로 대통령이 된 또 다른 우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만큼이나 진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둘째, 시간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어요. 과거와 미래는 사라지거나 아직 오지 않은 게 아니라 마치 영화 필름의 각 장면처럼 지금 이 순간과 똑같이 실제한다고 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한 세기에 걸친 이 논리와 역설, 그리고 가능 세계에 대한 탐구 끝에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분석 철학이 세상의 모든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쓰는 언어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조각하듯이 정밀하게 다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은 단순히 철학자들의 훈련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 아닐까요? 어쩌면 명료함을 향한 이 철학자들의 탐구가 이제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